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의 엄마입니다. 잠깐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뭐든 제 힘으로 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살아가길 바랬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인생도 결혼도 살다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처음에는 누구나 부딪히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요즘이야 이혼이 흔하다고 말들 많이 하지만 막상 이혼 위기에 부딪혀보니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딸까지 있다 보니 고민과 갈등이 더욱 심했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적당히 배려심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큰 갈등 없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뭐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애 초반부터 뭔가 미묘한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가족 중에서도 유독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남편과 여동생을 키웠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유독 가까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어.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그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가정 환경이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더 가족끼리 애틋해질 수 있었겠다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끼리 친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정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몸 상태가 이상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한 두질이 보이더군요. 임신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몰라요. 늘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 방심했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기에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컸죠. 아직 저희가 결혼을 확신할 단계도 아니었고 제 커리어도 한창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진짜? 우리 아기야? 되묻는 남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반응이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오빠 놀란 거 아니야? 놀랐다기보다는 와, 진짜 우리 아이라는 거지? 정말 신기하다. 나 너무 기분 이상해. 무슨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들뜬 목소리에 저까지 기분이 뭉글뭉글해졌어요. 걱정 어린 반응이나 혹시나 싸늘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순간들은 싹 잊혀질 만큼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진짜 고마워 자기야. 뭐가? 내가 그동안 말한 적은 없지만 난 사실 아이를 갖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 정말? 근데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난 오빠 반응 안 좋을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기뻐해야 할 일이야. 우리 보고 빨리 가족이 되라고 이 아이가 찾아와 준 거 아닐까? 그 따뜻한 말에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걱정이 먼저였는데 남편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점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결혼하면 되지. 조금 빨리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있나? 난 어차피 자기랑 결혼할 거였어. 정말? 그럼 그런 생각 아니었으면 이 연애 시작도 안 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걸요. 이렇게 기뻐해주고 옆에서 불안해하는 저를 든든하게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 때문에 집안에서는 남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건 저와 가장 친한 주변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의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친한 친구만큼은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조차 저를 이해 못하더군요. 뭐? 그래서 결혼한다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제 가족이 되기로 했어.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말 못하겠지만 아직 너 그 사람하고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결혼은 평생을 약속하는 일인데 괜찮겠어? 아직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잖아. 지수야, 난 괜찮아. 말했잖아. 오빠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함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책임진다고? 어떻게? 그야 같이 살아가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 한 적 있어? 둘이 결혼 얘기 나눠본 적 있냐고.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어차피 할 거면 나랑 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어. 그건 그 상황, 그 분위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잖아. 네가 임신 안 했어도 오빠가 같은 말을 했을까? 미처 생각해 본 적 없던 지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그때 오빠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래. 정말 진심이라니까? 아이 먼저 덜컥 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남들 눈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단 건 알지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지수야? 그래. 내가 언제 너 안 믿은 적 있니? 근데 결혼은 로맨틱한 감정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사람과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로맨틱한 감정과 아이 때문이라면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네가 그 오빠 믿는 건 네 마음인데 한 가지만 기억해.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상대의 가족까지 같이 하는 거야. 사실 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가족이 더 걱정돼. 지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만 그때는 그냥 워낙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 저를 과하게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간과한 게 있었어요. 지수의 친언니도 사랑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었거든요. 그 사례를 이미 알고 있는 지수로선 저를 어떻게든 말려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깨달은 후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죠. 결혼을 할 때는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에 시야가 좁아져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결혼 준비할 때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인상도 좋고 참 상냥하게 대해주었던 시누이 덕분에
더 빨리 긴장이 풀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신우이가 제게 힌트를 줬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를 처음 만난 날 어머님과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둘이 남아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넌지시 한마디 던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해요. 네? 막 드세고 그러진 않는데 생각이 되게 고지식하시거든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언니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인 저조차도 가끔 엄마가 시대에 너무 안 맞는 말씀하셔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여자끼리 의지하면서 지내요. 초면이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신우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만에 하나라도 이 집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란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신우이가 그렇게 언지를 줬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요새는 혼수로 아이를 해온다더니 그게 우리 집 얘기일 줄은 몰랐네. 안 그래도 요즘 지나다니는 아기들 보면 유독 예뻐 보인다더라니. 나도 손주가 생기려고 그랬나 보네. 남의 집 손주도 이쁜데 내 손주는 얼마나 더 이쁠지 하루빨리 보고 싶구나. 어떤 집은 혼전 임신하면 죄인 취급하며 눈치 보게 하는데 저는 온통 축복뿐이었어요. 심지어는 홀몸이 아니라며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살뜰히 챙겨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분위기가 저를 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몸은 괜찮니? 네, 아직은 괜찮아요. 입덧은? 아직 입덧은 없어요. 다행이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할미가 잘 챙겨줘야지. 이렇게 챙겨주시니 아, 나도 이 집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에 앞으로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육아가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처음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더욱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였어요.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3달 후 하필이면 남편의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혼자 사는 그 조그만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어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하자 처음엔 별말 없던 시어머니가 나중엔 대놓고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친정은 거리가 있지 않니? 그럴 바엔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지 그래? 여긴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출장이 길어질 수도 있대서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셔서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네 몸 편한 대로 해야지. 몸조리 잘해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팔자가 너무 좋아. 옛날엔 산후조리원이 어딨어? 일하다 집에서 애 낳던 시절인데. 거기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다 했으면 됐지. 그 이후에도 남편 도움받아, 시댁 도움받아, 친정 도움받아. 혼자서 애를 키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네? 우리 때는 애 낳자마자 밥하고 시댁 어른들까지 챙기고 그랬는데 말이야. 뭐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분명 저를 직접적으로 탓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요즘은 다들 친정도움 많이 받잖아요. 저도 첫 아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네 걱정도 이해해. 근데 네가 너무 친정에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네? 우리 집도 너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친정만 가족인 것처럼 그니까 그렇지. 시댁이 있는데 너무 친정만 찾으면 남편은 어디서 위안을 얻니? 그제야 시어머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100번 양보해 애 보는 건 그렇다 쳐도 네가 집을 오래 비우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이 된 건데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남편 곁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내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당장 육아도 막막한데 여기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어머님, 전 지금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이 엄마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애를 친정에 맡기겠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엄마가 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남편 출장 갔다고 애는 친정에 떠맡기고 본인은 몸 편하게 지내겠다? 어머님, 저도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혼자 육아하는 게 아직 버거워서 친정에서 도와주시기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 네 몸 편한 대로 해. 내가 뭐라 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통화는 끝났어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찜찜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 휴식을 가지면서 금방 잊어버렸죠. 그렇게 남편 출장이 끝나는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도착했어. 수고 많았어. 출장 힘들었지?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서 살겠다. 당신은 내일 올라오는 거지? 당신도 우리 딸도 얼른 보고 싶다. 아, 그게 조금 더 있다 가려고. 아직 혼자 애 데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짐도 있을 테고. 그럼 평일 동안은 친정에 좀 더 있을래? 주말에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 그럼 너무 고맙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당신 혼자 다 챙겨. 주말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고 있어. 고마워 여보. 길었던 출장 때문에 피곤할 텐데도 저와 아이를 위해 주말에 선뜻 내려와 주겠다는 남편이 참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지훈이 출장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방금 통화했어요. 그래, 너도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아직도 친정이라면서 집엔 언제 돌아갈 계획이니? 조금 더 친정에 있다가 가려고 해요. 이제 막 적응됐는데 갑자기 옮기면 아기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주말에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올라가지 그러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남편이랑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애초에 원래 내일 올라가려고 했다면서. 출장 끝내고 돌아온 남편 주말 이틀이라도 푹 쉬게 해줘야지. 또 장거리 운전시킬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서 남편도 챙겨야지. 그동안 편하게 지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랑은 다 이야기 끝났어요. 혼자 아이 데리고 움직이기엔 짐도 많고 힘들어서 남편이 와주기로요. 그래, 니네가 이야기 끝났다면 하는 수 없지. 근데 말이다, 아까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너 복직 생각이 있다면서? 네, 어머님. 육아휴직을 다 쓰기엔 부담이 좀 돼서 반만 쓰고 복직할 생각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쩌고? 괜찮은 시터 구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요즘 괜찮은 시터는 미리 구해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일 하겠다고 남의 손에 그 어린애를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안 불안해? 그렇기는 한데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 싶은데 회사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우리 지훈이 버는 월급이면 너랑 손주 다 케어하고도 남는데 뭐하러 힘들게 회사를 다니려고 해? 그냥 남편 회사 다녀오면 맛있는 밥상이나 함께 차려내고 집안일하고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삶도 행복하겠지만요, 어머님. 저도 결혼 전에 열심히 쌓아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아이 못지않게 제가 하는 일도 저한텐 중요해요. 일을 하는 게 남편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요. 아우, 아니야. 지훈이는 네가 집에서 아이만 돌봤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네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길래 내가 전해주는 거다. 솔직히 결혼한 여자들의 본분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들도 일한다지만 한계가 있잖니.
지훈 씨가 그랬다고요? 결혼 전에 미리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부분이겠지. 걔가 뭐가 좋아서 합의했겠니? 그리고 남편이야. 널 이해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얘는 달라. 한참 엄마 손 많이 탈 때인데 곁에 없으면 되겠어? 요즘 애 엄마들은 애 맡기고 자기 살 길 찾는 게 우선이라더라.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다야? 왜 그걸 모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더 중요한 분이셨죠. 그날의 통화는 본격적으로 저와 시댁의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마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세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응? 나야 집에서 도윤이 보는 거 아니면 다른 일정은 없지. 왜? 도윤이 데리고 어디 다녀올까? 아, 그게 아니라 나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들 있지. 이제 다들 결혼해서 부부 동반 모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 같이 다녀오자. 부부 동반 모임? 좋지. 근데 도윤이는 어쩌고? 거긴 다들 애들 데리고 와? 아, 애는 다 어디 맡기고 어른들끼리 한번 모이기로 했어. 도윤이는 걱정 마.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놨어. 엄마가 하루 데리고 있으신데. 아, 그래? 다행이네. 솔직히 시어머니께 도윤이를 맡기는 게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마땅히 맡길 곳이 없기도 했고 그래도 애 봐주신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 외출하는 건 아이 낳고서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면서도 들뜨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쁜 옷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어요. 여보, 진짜 예쁘다. 역시 나한텐 당신이 최고야.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칭찬에 가는 길에 날씨까지 좋아 기분은 최고조였죠.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아우, 애는 나만 낳았나? 우리 미연 씨는 애를 낳아도 너무 날씬하고 이쁘네. 에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모임의 첫 시작은 화기애애했어요. 간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이 참 반갑고 대화는 즐거웠어요. 대부분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라 대화 주제가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서로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하면서 한참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와이프들이 출산 전에는 다들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복직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연 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회사 눈치를 적당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육아휴직 전부는 못 쓸 것 같아요. 아이 보다가 눈치 봐서 복직해야죠. 아우, 정말? 그럼 바로 워킹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일 안 하고 애만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쩔 수 없죠. 각오하고 나온 거니까 이겨내야죠. 그러는 이나 씨는요? 아, 이 사람은 원래 미연 씨처럼 복직한다고 했는데 요즘 다시 생각 중이래요. 회사 일까지 하면서 아이 볼 자신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 아, 정말요? 보통 일 아니긴 하죠. 이나 씨도 전업주부 하기로 했구나. 전업주부가 편해. 우리 와이프도 전업주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처음엔 나도 이 사람 어디 가서 일 좀 했으면 싶었거든. 근데 막상 애 낳아 보니까 아니야. 퇴근하면 집에 따뜻한 밥상 차려져 있고 아이는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정장은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으니 입고 출근만 하면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좋더라고.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힘들긴 해도 아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정말 일할 만 난다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서로 합의하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제 가치관과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일은 남편이 끼어들면서 생겼어요. 그러게, 와이프가 집에서 애 보고 있으니까 좋겠다. 요즘 맞벌이 하면 애 키우기 힘들다던데. 너는 일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걱정은 없겠는데
진짜 최고네. 맞아. 우리 애도 이제 돌 지났는데 와이프가 복직 안 하기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 거 있지. 진짜 살 것 같아. 그러게 다들 좋겠다. 남편이 중얼거리듯 한 말에 다른 사람들까지 당황했어요. 야 임마, 그래도 미연 씨는 직급도 있고 월급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내가 일하는 건 일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지.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고 너도 부담 없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같이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아내가 집안을 돌봐야 가정 같은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서. 일한다고 맨날 바쁠 텐데 아이 걱정도 좀 되고.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대부분 맞벌인데 뭐. 그게 현대 가정의 형태인 거지. 안 그래요, 면 씨?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는데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누구나 각자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20대 내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남편은 항상 그런 제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연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진지하게 자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늘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업주부인 다른 집 아내를 부러워하는 말을 할 줄이야. 그냥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뒤로 나눈 이야기들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졌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이 다른 집을 부러워하던 눈빛만 떠오르더군요. 여보,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어떤 말? 일한다고 바쁠 텐데 걱정된다고 한 거. 그냥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면 힘들잖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힘들고. 그래서 전업주부가 부럽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애가 없다면 모를까. 애들 키우는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러울 수밖에 없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내 커리어 존중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알지. 당연히 존중하지. 근데 요즘 주변에 생각보다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지 않고 우리 엄마도 그러시니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짐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전업주부 안 해둔 남편들이 부러워졌단 소리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요새는 나도 힘든데 당신이 일까지 시작하면 육아 부담이 여기서 더해질 거 생각하니까 좀 피곤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남편이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엔 저 역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우선은 그쯤 대화를 하고 그만뒀어요.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죠. 집에서 아이만 보는 게 일상이고 남편은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 보니 사람과 대화라는 걸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스스로 예민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럴 때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인 지수였어요. 지수야, 나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뭔데? 또 시댁 이야기야? 진짜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시어머니는 복직도 영 못마땅해 하고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미치겠어. 남편은 점점 자기 엄마한테 세뇌라도 당하는 것 같이 굴고 다들 내가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아. 미연아, 너한테 진짜 자유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자유시간? 그래, 네가 너무 헌신적으로 다 맞춰주니까 식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연말에 시간 내서 자유부인 타임이나 한번 가지자. 자유부인? 응, 나랑 제주도 가자. 뭐 제주도? 너 계속 육아하고 시댁 신경 쓰느라 머리 터질 것 같잖아.
그러다 진짜 몸이든 마음이든 병 생겨.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쉬어줘야 해. 네가 없을 때 애 보느라 고생 좀 해봐야 네 소중함을 아는 거지.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더불어 친구 말대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 설렘이 충돌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왜 안 돼? 넌 엄마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이기도 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저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지. 지수는 끝까지 제게 좀 쉬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줬어요. 아이를 낳고 저에게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수뿐이었다는 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결국 전 그 말에 설득당했고 이번에야말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는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을 해뒀어요. 여보, 연말에 지수랑 제주도 여행 갔다 올까 해. 2박 3일 정도만. 나 좀 쉬고 싶어서. 연말에? 그럼 도윤이는 어쩌고? 주말 껴서 다녀올 거라 괜찮아. 당신이 하루 재택하고 집에 있으면 되잖아. 아, 그래, 알겠어. 그때 남편은 별말 없었어요. 주말 내내 혼자 아이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당황한 것 같긴 했지만 딱히 반대하는 기색 없이 무심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가, 너 연말에 제주도 간다면서? 네, 어머님. 친구랑 다녀오기로 했어요. 정말 젊은 애들 이기적이라더니 해도 너무한다. 연말은 당연히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하고 한 번도 연말에 가족 모임을 따로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미리 계획한 거라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가족 모임 일정이 있었으면 미리 날짜를 빼놨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날 잡았다. 너 제주도 여행 가는 날. 그날만 우리 식구들이 다 일정이 되더라. 그날은 제가 일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다 일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이번에 저 빼고 모이세요. 뭐?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어린아들의 남편 놔두고 칠렐레 팔렐레 여행 가는 것도 어이가 없을 마당에 너 빼고 모이라고? 네가 안 오면 밥은 누가 하라고? 제가 안 가면 밥을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 며느리 없는 가족 모임이 세상 천지 어디 있니? 너는 정말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본분을 다하지 않으려고만 하는구나. 어머님, 전 그동안 열심히 제 할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에요. 뭐? 쉬고 싶다고? 애 키우는 엄마가 무슨 쉰다고 여행을 가? 폐가 불러도 유분수지? 우리 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꼭 제가 여행 가는 날 가족들끼리 모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고작해야 2박 3일인데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다들 그날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남편도 같은 가족이니까 남편한테 밥 지으라고 할게요. 어머님 모르셨죠? 그 정도는 남편도 잘할 줄 알아요. 네가 미쳤니? 남자가 왜 부엌에서 밥을 해?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움찔하며 다가왔어요. 여보, 사실 나도 연말 가족 모임은 당신이 남아서 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 이 집안 며느리잖아. 뭐라고? 우리 집 전통인데 당신도 결혼을 했으면 따라줘야지.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 기가 막혀서 남편 발을 지그시 밟아버렸어요. 남편이 발을 빼려고 움찔거렸지만 무게를 더 실어버렸죠. 다시 말해볼래? 아, 아파.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해보라고. 내가 연말에 당신 집에서 밥이 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밥 지을 사람 필요하면 네가 해. 평소에 내가 해줬으면 됐지. 무슨 너네 식구 마음대로 잡은 연말 약속까지 내가 밥 지으려고 여행도 못 가야 해? 뭐? 당신이 대단한 월급이라도 벌어오면 모를까. 나도 지금은 육아휴직 써서 그렇지. 계속 일했던 사람인데. 그럼 가사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밥하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뒤처지는 소리만 하고 살 건데? 야,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지냈다고 끝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저 이번 연말에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밥은 남편이 하겠다고 하네요. 뭐라고? 야, 너 어디 가? 이리 안 와? 그 길로 남편을 시댁에 버리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할 말 다 하고 왔는데도 속이 안 풀려서 찬물을 마시고 있는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문득 신우이는 제 편이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새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 들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새언니, 나 같아도 그냥 여행 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라니까. 그냥 맘 편히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려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여행 잡지 마요. 괜히 우리 엄마 신기 건드려서 좋을 건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집이 매년 연말에 모이는데 그동안은 신혼이라서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냅두고 아이 생기고는 정신 없을 테니 냅두고 다 엄마가 나름대로 언니 배려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도윤이 좀 컸으니까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계획한 건데 언니가 애도 냅두고 친구랑 홀라당 여행 간다고 하니까 화난 거예요. 언니는 그동안 엄마가 배려한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말 잘해줄 테니까 다녀와서 엄마랑 푸세요. 아니 아가씨 나는 그리고 솔직히 애엄마가 애 냅두고 여행 가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오빠도 회사 일만 할 줄 알았지 육아는 완전 초보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아가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가씨도 결국 시자 붙은 신우이였네요. 뭐라고요? 지금 아가씨가 하는 말은 나보고 결국 다 참고 맞추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려운 걸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럼 아가씨나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언니! 저는 그대로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 차단했어요. 그리고 여행날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떠난 여행은 정말 즐거웠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휴식도 필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낀 시간들이었죠. 짧지만 행복했던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복직 신청을 했어요. 시댁의 반대와 압박으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육아휴직을 더 쓴 상태라 이제는 복직해도 되겠다 싶었죠. 정말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애는 어떡하고? 친정에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애를 친정에 맡기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 그럼 어머님이 봐주시게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 엄마가 키워야지. 제가 복직 안 하면 어머님이 제 월급만큼 충당해 주실래요? 뭐? 시댁에서 그만큼 제 생활비 보내주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그럼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걸 마지막으로 끝냈어요. 복직을 하니 동료들이 무척이나 반겨주더군요. 오랜만에 하는 사회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회사 생활에 다시 서서히 적응해 나갈 때쯤 서서히 남편과의 이별도 준비했어요. 여보, 우린 서로가 원하는 짝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마련했어. 앞으로 힘들게 집안일 도와줄 필요도 없고 애 키우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혼 서류 보내놨으니까 꼼꼼히 적고 도장 찍어.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겠지? 더 이상 안 맞는 상대 붙잡고 힘들게 살지 말자. 안녕.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장난인 줄 알았는지 연락을 수십 통 했지만 저는 이미 제 짐을 다 빼놓은 상태였고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만
제가 이미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둔 걸 알고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연아, 제발 이러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래, 애까지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제가 필요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이 전부 필요 없어서요. 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두 사람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렇게 이혼 후 몇 년 뒤 도윤이를 데리고 회사 근처에 독립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도윤이는 회사에 딸린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죠. 혼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결혼 생활이 새삼 정말 답답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준비하면서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한 이혼에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고는 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끝내버린 것에 후회는 없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해요. 당연히 후회하지. 더 빨리 이혼하지 않은 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느낌이 드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방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아줌마예요. 너무 귀여운 딸내미야 곰같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착하디 착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네요. 요즘 다들 외동이 많잖아요. 저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에 딸 하나만 낳고 살고 있는데 요즘 들어 40대기 전에 아이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갑작스레 형편이 좀 좋아졌거든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 사람 생각이 확 바뀌네요. 그런데 대가족 속에서 복작이며 온갖 트러블 다 겪으며 살다가 분가해서 우리 세 식구만 사니까 홀가분하기도 해요. 시댁이 대가족이었는데 딱 20살에 결혼해서 합가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에 결혼했다면 아무리 시궁창에 살아도 남편과 단둘이 분가해서 살았을 거예요. 합가는 진짜 지옥 속에 사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댁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지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답답했던 제 심정을 말이죠. 어둠의 터널을 지나 현재 광명을 찾았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원인 제공을 한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 게 어떠냐고요? 중간에 시모와 연을 끊고 살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태어나던 시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에피소드를 생각하면 진짜 시모를 고소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놈의 무속이 뭔지 무당한테 날짜와 시를 받아와서 제왕절개 시일을 정했는데 무슨 공장도 아니고 사람 생명이 그렇게 칼각을 지켜서 탄생하나요? 그 전에 나으려던 걸 시모가 무당이 말한 날짜에 낳아야 한다며 바득바득 우기고 쌩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 덕분에 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요. 이 정도면 제가 시모와 연 끊을 만하죠. 무속이면 무당 때문에 제 인생에 한이 맺힌 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 친정 아빠도 무당 여자한테 넘어가서 전 재산 다 넘기고 우리 가족을 하층민으로 전락시켜버렸죠. 이러니 제가 무당, 시댁, 시모 이야기만 나오면 거품을 물고 쌈딱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으니 더 이상 그들에 의해 내 돈 안 뺏기고 피해 입지 않으려고 말이죠. 시댁 구성원 중 시모만 절 괴롭혔다면 그나마 낫겠네요. 개날라리 시누이와 대학물 좀 먹었다고 절 하대하던 동서는 또 어떻고요. 그나마 착한 남편과 제게 처음부터 잘해주셨던 시부가 있어서 그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나쁜 놈이었다면 신혼 때 당장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남편은 앞으로 그들을 보고 살지 안 보고 살지는 저보고 결정하래요. 하지만 전 그들에게 메롱메롱 실컷 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요. 더 이상 시댁 것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부터 심적인 여유가 생겨났네요. 어깨가 펴지고 깡이 생깁니다. 역시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봐야 하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내용만 봐도 참으로 환장할 삶이었죠. 제 인생을 오늘 탈탈 털어보려고 해요. 그래야 깔끔하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며 한 번쯤 정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우리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납니다. 죽는 그날까지 진짜 생고생 많이 하며 사신 분이거든요. 마음고생, 몸고생 다 말이죠. 저희 친정이 원래 못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 둘 다 고졸의 학력으로 읍내에 위치한 조그만 회사에서 맞벌이하고 계셨거든요. 두 분 다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라 착하게 돈 모으며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었죠. 물론 두 분 다 흙수저 출신이라 엄청나게 아껴 쓰는 습관은 몸에 탑재돼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 하는데 자식을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외동딸인 저 하나로 만족하셨다고 해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형제가 없는 점이 많이 아쉽긴 해요. 이 세상에서 가족이 한 명도 없어졌을 때 저 혼자인 게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한편으론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게 이해가 돼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엔 사교육까지 엄청나게 시키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학원 하나 보내려면 과목당 3, 40만 원은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말이죠. 아휴, 요즘 사과 하나 살래도 너무 비싸서 참 망설여지잖아요. 집값은 또 어떻고요.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올라가니 망연자실인 요즘이죠. 어쨌든 그리도 알뜰했던 부모님을 따라 덩달아 저도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하나도 씻어서 다시 쓰곤 했어요.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지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그 덕분인지 부모님은 시장에 통건물은 못 사도 시장통에 점포 한 칸을 사서 월세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 있어도 무자본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실로 엄청난 성과였죠. 엄마 아빠가 같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저축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회사가 IMF 직격탄을 맞고 망해버렸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까지 우리 가족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특히 우리 집은 엄마보다 아빠가 마음이 더 여린 편이었는데 아빠가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정신을 못 차리시더군요. 심지어 우리 모녀 앞에서 곡을 하며 울기까지 하셨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갑자기 회사가 망하다니 이게 웬일이야. 우린 이제 어떻게 살지 여보? 유진아, 우리 이제 망했어. 다 망했다고.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며 슬퍼하던 아빠를 제지하고 나섰어요. 엄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현실적이고 좀 다부진 성격이었거든요. 유진 아빠, 세상 망했어요? 남자가 그깟 일로 눈물 질질 짜긴? 뉴스 보니 IMF 와서 우리나라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지만 길거리 나가봐요. 사람들 하하호호 웃고 사는 건 여전하다고요. 게다가 우리는 점포 하나에서 월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쥐꼬리만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밥 못 먹고 살겠어요? 회사가 망한 건 잠깐 쉬어가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등산 동호회라도 들어가서 건강이나 챙기세요. 난 가만히 있으면 좀 있으시는 타입이니 동네 돼지 축사에 가서 알바라도 하려니까. 놀면 뭐 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일단 등산 동호회 들어서 사람들하고 같이 산 타면서 내 마음 좀 추스리고 나도 일 구해볼게.
이 모든 게 다 엄마의 권유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잠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던 아빠의 선택이 우리 가족을 야금야금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가족의 돈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아빠 등산 동호회의 이혼녀 무당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돼지 축사에서 열심히 알바하시느라 이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제가 더 잘 파악하고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등산하러 나가는데 패션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시더군요.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전신거울 앞에서 등산화를 여러 개 신어보며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제게 묻기도 했어요. 유진아, 아빠 좀 젊어 보이니? 어때? 네가 신세대니까 아빠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봐. 아참, 유진이 방에 있는 캡모자 아빠가 좀 빌려 쓰고 나갈게. 맨 처음엔 그저 아빠가 갑자기 자기 관리를 잘 하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뭔가 수상쩍더라고요. 급기야 엄마 아빠가 함께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죠. 당신 이리 좀 앉아봐요. 요즘 주말마다 무슨 여행을 이리 많이 다니는 거예요? 등산 동호회 멤버 전부가 매주 주말마다 단체 여행을 다니는 거냐고요. 그리고 몇 달만 쉬고 다시 일자리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아예 평생 놀 생각이에요? 성실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점포 세입자한테 연락 왔어요. 당신이 점포를 부동산에 내놔서 판다고 그랬다며.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거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한 점포는 왜 판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아예 놀고 먹게? 대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예요?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냐고. 아빠는 차라리 잘 됐다 싶은지 아예 대놓고 이실직고 하더군요. 이참에 다 까발릴게. 그래, 말 잘했다. 나 여자 있어. 무당하는 애 딸린 이혼녀인데 얼마나 예쁘고 참한지 몰라. 푹 퍼진 아줌마인 당신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게다가 어찌나 용한지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을 다 맞추더라고. 내 사주 보더니 당신과 계속 살면 나 단명한데. 오히려 그 무당이랑 궁합이 잘 맞아서 100세까지 무병장수 할 수 있고 재산까지 100배나 불어난다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그 여자한테 기울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안 되겠어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미안하지만 자기는 생활력 강하잖아.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잡초처럼 다시 살아날 여자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다른 남자 만나든가 여튼 가볍게 새 출발해. 옆에서 어린 제가 들어도 아빠의 말은 방구인지 개벽다구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건 당연지사였고요. 뭐? 가볍게 새 출발해? 그래, 우리 모녀의 주머니가 아주 가벼울 수밖에 없겠네. 바보 천치마냥 착한 내가 가장으로서 당신 면 세워주려고 이 집과 가게를 당신 명의로 해줬더니 기어코 우리 모녀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이 미친 인간아. 당신이 진정 우리 딸 아빠 맞아? 웬 무당 이혼녀에 미쳐서 그동안 뼈 빠지게 일군 재산을 다 거덜내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그년한테 가려거든 이 재산 다 우리 모녀 앞으로 해주고 가. 아빠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어요. 인두껍을 쓰고 너무도 태연하게 폭탄 발언을 이어가더군요. 없어. 내 명의로 된 재산 다 팔아서 현금화했고 거의 다 썼어. 그 여자 삐까뻔쩍하게 식당 차려주고 그 여자 아들 유학 보내주는데 다 들어갔어. 그래도 우리가 궁합이 좋다니까 아마 그 여자랑 같이 살면 난 아마 더 많은 재산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집 현재 다른 사람 명의고 월세를 전환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곧 비워줘야 할 거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고 아빠가 월세를 내고 계속 살고 있는 형태였어요. 언제 팔았는지 우리 모녀 모르게 처분했더군요. 그마저도 이 집에서 곧 나가야 했고요. 충격을 제대로 받은 엄마는 그때부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그 사람들 잘 살게 해주기 싫다며 이혼 안 해준다고 고집 피웠어요.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제가 이혼하라고 엄마를 부추겼어요. 엄마 옆에서, 아니, 우리 가족에서 아빠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라도 엄마와 단둘이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이혼을 했고 월세로 전원해서 살던 그 집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했어요.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이 하층민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거의 무일푼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한 줄기 빛과 같던 분이 바로 엄마가 알바하던 돼지 농장의 주인 아저씨였어요.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는 딱하다며 창고방 하나를 내주신 거죠. 아유, 저런. 건강하고 씩씩했던 유진 엄마가 피골이 상접하고 눈빛이 흐려졌네. 유진이까지 이를 어쩌나. 돼지 냄새나는 좁은 창고방이지만 그래도 2명이 누울 자리는 될 테니 여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돈 좀 모아요. 알바생으로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으로 좀 더 챙겨줄 테니 괜찮지? 돼지농장 사장님의 제안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엄마는 말도 못 잇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연신 감사하다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갈 데 없는 저희 모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저도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일할게요. 어린 것이 참 말도 예쁘게 하고 참으로 효녀구나. 그래, 가끔 시간 나면 아저씨 도와서 일하면 너한테도 용돈 주마. 돼지농장은 사장님과 갓 20살이 된 사장님 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 아들 이름은 이찬수였는데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대학을 안 가고 아빠 일을 돕고 있다더군요. 찬수 오빠 아래로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공부를 꽤 잘해서 이 일은 안 시키고 여동생은 하도 날라리라 집에서 손 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부인은 없는 줄 알았어요. 이혼했거나 사별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돼지농장에 코빼기도 안 비쳤거든요. 근데 사장님 부인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창고방에서 기거하며 일하는 우리 모녀를 보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아니 여보, 저런 거지 같은 모녀를 왜 창고방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관리비는 받고 있어요? 최소한의 관리비는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기숙사야 뭐야? 돼지 똥내 나는 창고방에서 잠이 오니? 하긴 생활 수준 뻔하지. 여기도 감지덕지겠지 뭐. 그 아줌마의 인성이 참 쓰레기같이 느껴졌어요. 혹여나 잘릴까봐 그 아줌마한테 아무 말 못하고 속만 끓이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질러버렸죠. 아주머니, 여기서 저희가 돼지 잘 키워주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사장님과 찬수 오빠도 냄새나는 돼지 축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주머니는 주인도 아닌가 보네요. 코빼기도 잘 안 비치신 걸 보면. 뭐야, 저 조그만 계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네.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여보, 저 거렁뱅이들 당장 잘라버려요. 다른 일꾼들 세고 셌잖아요. 괜히 와서 쌈딱처럼 쌈이나 걸고 있는 자기 와이프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사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저놈의 옆에 내는 아주 주둥이만 맨날 나불나불 살림이고 돼지농장 일이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구판에 돈이나 쓸어 다니고 말이야. 아주 무속에 환장한 옆에 내 같으니라고. 여기서 괜히 일 열심히 해주고 있는 고마운 직원들에게 격려는 못해줄 망정. 뭐? 누굴 쫓아내? 내가 내 집에서 당신 쫓아내기 전에 가만히나 있어. 돼지농장에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또각구들을 왜 신고 와? 으휴, 내 팔자야. 저런 옆에 내를 와이프라고 데리고 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민다 정말. 얼른 집에나 쳐 들어가. 사장님 와이프는 깨갱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편을 들어준 사장님께 정말 고맙더군요. 사장님은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우리 모녀를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축사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쯤 제 삶에 고비가 연달아 닥쳐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일을 돕고 있는데 우리 가족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이장님이 달려오시더군요. 유진 엄마, 유진아, 아이고 일을 어쩐다냐? 듣자 아니 네 아빠가 3살림 차린 그 여자랑 서울로 차 타고 나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트럭에 받쳐 그 자리에서 아작나고 말았단다. 아주 그냥 뼈까지 갈렸나 봐. 일을 어쩌냐 어째. 그 소식을 듣고는 엄청나게 놀라긴 했지만 미친 듯이 슬프진 않았어요. 차분하게 이장님께 되물었어요. 그래서요 이장님, 우리 아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자리에서 차에 탄 사람 다 죽었단다. 왜 그 여자가 아들도 하나 있다고 했잖냐? 그 셋이 싹 다 죽어버렸대. 전 눈물이 안 났지만 엄마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군요. 유진 아빠, 결국 몇 년 만에 이렇게 될 걸. 내 옆에 있지. 왜 험한 곳에 가서 험한 꼴을 당해, 왜? 전 충격을 받은 엄마를 다독이며 위로해드렸어요. 엄마,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자고 했었잖아요. 너무 슬퍼 말아요. 내 곁에 엄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전 아빠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았어요. 사진으로도 그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만이 유일한 내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유일한 내 핏줄인 엄마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자꾸 허리와 배가 많이 아프다던 엄마가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에 가까웠기에 손쓸 방법이 거의 없었죠. 어쩐지 몇 개월간 엄마가 살이 급속도로 빠지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저도 하늘이 무너질 듯 싶었지만 축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장님과 찬수 오빠도 함께 슬퍼해줬어요. 아유 유진 엄마, 이제 유진이랑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유진이 20살 되는 해에 이게 무슨 일이고. 내 탓도 크네. 사장인 내가 유진 엄마가 골골될 때 바로 큰 병원을 가보게 했어야 했는데 괜히 일만 시켜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정말 미안하네.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도 사람 목숨이 질긴 법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유진 엄마 살릴 방법 찾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치료나 잘 받아요.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엄마의 치료비 전액을 다 대주셨어요. 전 고등학교도 졸업했으니 24시간을 엄마의 간병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모두의 정성이 무색하게도 엄마의 병색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엄마와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시간이 흐르는 게 진짜 아까웠어요. 엄마와 단 몇 주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죠. 엄마는 본인의 삶이 거의 다 된 걸 감지했는지 저와 사장님을 옆에 두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사장님, 죽어서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승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유진이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하고 불쌍한 아이예요.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긴 했지만 시집가기 전만이라도 축사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니 다른 데 어디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아유 유진 엄마, 그건 걱정 말게나. 내가 유진이 끝까지 책임질 테니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천국에 가도 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법이니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 먼저 가서 조금만 기다려.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에휴,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엄마는 며칠 후 돌아가셨어요. 사장님과 찬수 오빠가 마치 가족 장례식을 치르듯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셨어요. 진짜 내 가족 같았죠? 정말 감사했어요. 장례식 후 사장님은 제게 축사에 남아서 일을 해도 되고 다른 사무직에 하고 싶으면 취업을 알아봐도 좋다고 하셨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면 축사 일을 굳이 안 해도 엄마가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제게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전 몇 년간 지켜본 일이 돼지농장 일이었기에 그냥 이곳에 남겠다고 했어요. 고졸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진 않았지만
이곳에 남고 싶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유는 바로 찬수 오빠였어요. 군대를 다녀온 찬수 오빠는 본격적으로 돼지 축사일을 했어요. 사장님보다 축사일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죠. 착하기도 하고 성실한 그 모습에 어릴 적부터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번 안 사귀어보고 묵묵히 일만 하더군요. 절 여동생처럼 대하면서 말이죠. 20살이 된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찬수 오빠에게 짜증이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 빼빼로데이가 와서 커다란 빼빼로를 하나 사서 오빠에게 줬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큰 빼빼로도 있어? 와, 신기하다. 나 이거 먹어도 돼? 정말 맛있네. 뭐야? 빼빼로 맛있다로 끝나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이걸 왜 준 것 같아?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이나 알아? 어이? 그냥 과자 먹는 날 아니야? 무슨 날이지? 혹시 유진이 생일이니? 내 생일도 아니고. 뭐지? 아유, 이 답답아. 오늘 빼빼로데이여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빼빼로 주는 날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나 오빠 좋아해. 아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야. 그러니까 나 책임져. 사랑? 책임지라고? 어떻게? 당황한 오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 모습마저 귀여워 보이더군요. 전 오빠 손을 확 잡았고 그 상태로 우린 시골길을 한참이나 걸었어요. 그렇게 제가 밀어붙인 끝에 우린 사귀게 되었어요. 찬수 오빠가 절 진짜 좋아해서 사귀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임감 강하고 착한 찬수 오빠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정말 친절한 남자였지만 내 남친이 되고부터는 진짜 공주님 대접을 해주었죠. 우린 시골 여기저기에서 남몰래 손잡고 뽀뽀하며 연애를 했어요. 남친 아빠, 즉 축사 사장님한테도 우리 사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둘 다 연애를 해본 적도 없기에 뭔가 쑥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퇴근한 줄 알고 불 꺼진 축사에서 뽀뽀를 하다가 그만 사장님께 딱 걸리고 말았네요. 사장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너희 연애하냐? 진작 말하지 그랬니? 참 좋을 때다. 근데 너희 연애만 할 거니? 좋은 시절 뭐하러 연애만 하니? 시간 아깝게.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결혼까지 해버리는 게 어떻겠니? 이때가 남친과 연애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남친 아빠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좀 놀라웠어요. 하지만 살면서 그만큼 반가운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바로 튀어나왔죠. 네, 저 할래요. 찬수 오빠랑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싶어요. 저의 멘트 이후로 우리 결혼은 정말로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엄마 아빠 다 잃고 다시금 가정을 꾸리고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저의 열망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20대 철 모르는 나이였기에 시댁에서 함께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부와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만 열심히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도 절 싫어하는 시댁 족속들의 마음은 바뀌질 않더군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이긴 했어도 쪽방을 5개나 뚫어놨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대식구였기 때문에 방 5개가 필요하긴 했어요. 일단 시할머니가 85세였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셨어요. 신혼 초부터 저의 하루 일과는 시할머니 똥오줌 치우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모와 간병인이 하던 걸 제가 시집오니 저에게 다 시키더라고요. 지독한 시모는 그 외에도 모든 집안일들을 제게 떠넘겼어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제가 코뿔소였다면
넷불로 시모를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현실은 말로만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또 무당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뭔 놈의 굿을 매달하시는 건가요? 아버님한테 또 혼나시려고 그러세요? 사주팔자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삶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집안일이며 할머님 간병일 다 맡기시지 마시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죠. 시모도 누구한테 질 성격이 아니었어요. 너 식모로 들어온 거 맞아? 그럼 거지 고 하나 다름없는 널 뭐하러 며느리로 들였겠냐? 내가 무당을 만나든 구슬하든 상관하지 마라. 이 세상 만사는 다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니깐. 시모만 이렇게 미친 인간이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게요. 신위는 한마디로 진짜 더러운 여자였어요. 어찌나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던지 시모가 시켜서 신우의 방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부터 시작해 받을 틈이 없었죠. 심지어 피 묻은 생리대가 붙어있는 팬티와 바지까지 그대로 허물벗듯이 벗어놓는 여자였어요. 그래놓고 본인은 향수까지 뿌리고 야한 옷 입고 맨날 유흥을 즐기러 나가더군요. 택시 불러서 최대한 시내까지 나가서 말이죠. 그러니 연년생으로 내리 애 셋을 낳아오더군요. 처음엔 모두를 너무 놀라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지만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다들 포기 상태였어요. 아니 아가씨, 대체 아기 아빠는 어딨어요? 남친이 있고 임신 상태였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우린 아가씨가 단순히 살이 찐 줄 알았지 임신한 줄은 까맣게 다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거 알면 새언니가 아기 키울 돈이라도 좀 보태줄 건가요? 참네,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말은 많네. 아기 아빠 몰라요. 요즘은 세상이 쿨해져서 이런 케이스가 흔하다고요. 그렇게 쿨할 것 같으면 쏙 쿨하게 본인이 애 셋을 다 키울 것이지 제게 아기 육아까지 맡기더군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합가하여 생고생을 하다 보니 정작 내 아기를 가질 기력도 없었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기가 생기지도 않더군요. 남편과 시부가 잘 챙겨주긴 했지만 점 39kg까지 살이 빠지는 등 약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아주 어렵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기가 생겼죠. 임신한 상태에서도 뼈 빠지게 대식구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 어느덧 만삭이었어요. 한 8개월이 넘어가고 있을 때 시모가 무당을 만나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얘 며느리야, 너 애기 낳을 날짜랑 시간 받아왔다. 제왕절개 이 날짜에 맞춰서 하도록 해. 거의 명령조로 시모가 말하는 게 기분 나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제왕절개 많이 하니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군요. 시모가 말한 날짜 2주 전에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그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선홍빛의 물이 줄줄 터져나오더군요. 바로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서 119를 부르고 병원 갈 채비를 재빨리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모가 방에 들어와서는 난리 부르스를 하더군요. 어딜 가냐? 안 된다. 양수가 터지든 애기 머리가 나오든 무조건 막아. 아주 용한 무당이 그 날짜에 애기가 이 세상에 나와야 나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고 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절대 안 돼. 어머님 미쳤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일단 애기가 태어나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죽게 만들 작정이에요? 어서 비키세요. 남편과 시부까지 나서서 시모를 제지하고 나섰어요. 엄마, 물러서세요. 양수까지 터진 마당에 우리 아기 죽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위험할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다행히 예쁜 딸내미를 낳았어요.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친정엄마가 미치도록 그리웠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날 힘들게 낳고 돌봐줬을 생각을 하니 고맙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었죠. 며칠에 걸쳐 그렇게 서럽게 운 산모는 아마 저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양수까지 터졌는데 애를 다시 들이밀라고 하면서 출산을 못하게 막아선 시모가 악마같이 느껴지더군요. 날 딸처럼 대해주는 시부 빼고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진절머리 나게 끔찍했어요.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죠. 남편에게 선언했어요. 나 그 거지 소굴 같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리 읍내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라도 하면서 따로 분가해서 삽시다. 시댁 식구들 얼굴도 보기 싫고 더럽고 치사한 노예 노릇도 더 이상 하기 싫어. 더군다나 우리 딸내미까지 그 소굴에서 키우긴 죽기보다 싫어. 내 제안이 싫으면 나 혼자 이 아이 키우며 살 거야. 나랑 이혼해도 좋아. 갑자기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나도 당신이 우리 가족들한테 희생당한 거 충분히 알고 있어. 당신은 며느리로서 할 몫 다 했어. 당신 뜻대로 합시다. 난 당신과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렇게 아기를 낳음과 동시에 우리는 분가했어요. 그리고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제 뜻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곳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월세에서 전세로 집도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한 5년 만에 말이죠. 그 5년 동안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은 다 씹었어요. 시부한테 오는 연락까지 받지 않았어요. 시부한테는 너무 죄송했지만 시부 입을 통해 시댁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시댁과 연을 끄는 그 5년이 너무 자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며 일을 병행해도 힘든 거 하나도 모르겠고 인생의 꿀맛처럼 느껴지더군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이토록 중요한지 몰랐네요. 그렇게 시댁을 잊고 살고 있는데 시부가 떡볶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눈물까지 비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녀니? 이름이 뭐니? 너무 예쁘구나. 유진아, 네가 내 전화 그동안 안 받은 거 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우리 집에 많은 일이 벌어졌어. 중풍으로 누워있던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애 셋 낳고 말썽 부리던 네 시누이는 애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 네 시애미도 무당집에 가는 일을 좀 줄인 것 같아. 내가 하도 뭐라 하니깐 말이야. 서울서 대학 다니던 네 시동생이 취업해서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더구나. 네 동서들 아가씨가 우리 집안 내막을 잘 모르니 큰형 내외인 너희 부부가 이제 다시 왕래도 하며 이번 결혼식에 좀 와주면 어떨까 하고 찾아왔다. 그동안 돈 벌고 아기 키우느라 참 힘들었지?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우리 손녀딸 예쁘게 키우는데 보태 쓰도록 해. 어쨌든 시애비로서 참으로 면목이 없구나 유진아. 봉투든 뭐든 시부가 울면서 말하니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아버님,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저도 참 죄송했어요. 저한테 친아버지 이상으로 잘해주신 분인데 은혜를 모르고 살았네요. 아버님 말씀대로 할게요. 앞으로 우리 찬이 크는 것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앙금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애기 엄마가 된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연약했던 서유진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물론 저의 오판이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가 동서로 들어왔다길래 안심하고 있었어요. 저도 형님으로서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부창부수인지 싸가지 없던 시동생과 똑같더군요. 시동생은 대학물 좀 먹었다고 저와 자기 형인 내 남편을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돈 아끼려고 애 학원도 제대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 영어 유치원은 기본인 세상인데. 본인 부부가 대학도 안 나오고 무식하면 아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신분 상승하게 해야지. 아이까지 천민으로 계속 살게 할 건가요? 뭐야? 대학 나온 게 대수야? 동서 보니까 대학도 다 필요 없는 것 같네. 그렇게 무식하게 떠들어대는 거 보면. TV 보니까 예의는 지능 문제라고 하더라. 형님이 나한테까지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걸 보니 동서 지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제 말에 동서는 분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더군요. 동서와 시동생은 결혼 초기부터 우리 부부와는 상극이었어요. 그때마다 그나마 시부가
저희 부부 편을 들어주었어요. 역시 시댁 식구들 중 믿을 존재는 시부뿐이었죠. 그런 시부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위안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시부도 돼지 축사일만 하느라 본인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거죠. 전 친정엄마를 암으로 잃었던지라 시부까지 암으로 떠나보낼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더군요. 시부가 수술을 한다기에 일을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술비를 보태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단 돈 500만 원을 시모 계좌로 붙였어요.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이더군요. 심성 안 좋은 시모가 간병을 정성스럽게 할 리가 없었기에 단 며칠만이라도 제가 직접 간병하고 싶어 간단히 짐을 싸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해 있는 시부가 절 보고 반기며 웬 서류를 주더라고요. 유진아, 바쁜 네가 나 간병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나한텐 그 어느 가족보다 네가 최고다. 위암 수술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몸이 너무 약해진 게 느껴져.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네 CM이나 다른 자식들이 워낙 돈을 펑펑 써대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도 꽤 된다. 너도 알다시피 돼지 축사일이 잘 돼 왔잖니. 그 돈으로 너희 떡볶이 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려고 하고 있다. 너희 부부 공동 명의로 말이야. 그쪽 동네 부동산에 알아보니 마침 매물로 나왔더라고. 그 위에도 점포가 꽤 되니 월세 받으면 잔이 키우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다. 건물 사고 남은 현금도 모조리 너희 부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유언장에 다 써놨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유언장 작성해놨으니 이거 받아라. 원본은 변호사에게 있다. 시부가 건네준 유언장 내용을 보고는 눈물부터 터져 나왔어요. 저와 시부는 부둥켜 안고 같이 한참을 울었죠. 시부의 수술이 마무리되었지만 의사에 의하면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예후가 좋지 않다더군요.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아니고를 떠나 진짜 내 친아빠 같은 분이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것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사이코 같은 시모는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더군요. 동서와는 쿵짝이 잘 맞았는지 시댁에 가보니 동서가 와 있었어요. 시모가 병원에 아픈 시부를 덩그러니 혼자 두고 왔길래 간병하라고 남편을 서둘러 보냈죠. 시모가 뜬금없이 제게 돈 이야기를 하더군요. 절 슬슬 긁어서 열받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시아버지 수술비조로 보내준 500만 원 중에 돈이 많이 남더라. 그 돈 보태서 네 동서 샤넬백 사줬다. 새아가 저 방 가서 얼른 샤넬백 좀 가져와 봐라. 얼마나 때깔이 좋은지 몰라. 네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얄미운 동서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형님 고마워요. 샤넬백 잘 쓸게요. 형님 살면서 샤넬백 실물로 처음 구경하죠? 많이 봐두세요. 평생 살면서 샤넬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나 있겠어요, 어디? 하긴 떡볶이 장사하면서 명품 백이 필요할 일도 없겠네요. 전 시장통에서 산 3,000원짜리 제 가방 안에 마침 아버님이 주신 유언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꺼내서 보여주며 얘기했어요. 그깟 샤넬백? 잘 샀네. 이제 몇십억 부자인 나한테 몇백짜리 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자, 어머님 동서 이것 보세요. 아버님께서 미리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저희 부부가 현재 떡볶이 가게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사주신다네요. 그리고 남은 현금도 모조리 우리 앞으로 주신다고 하고요. 아버님께서 저희 부부만 진짜 자식이며 가족이라고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유언장 내용 참 아름답죠? 시모와 동서는 난리가 났어요. 어머 형님, 몇십억짜리 그 건물을 왜 형님네 앞으로만 사줘요? 우리는요? 우리 서울 집값 비싸서 미치겠는데 우리 부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신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유언장 가짜죠? 맞죠? 동서는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어요. 시모도 옆에서 난리치긴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몇십 년간 같이 산 마누라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내 돈, 내 돈!
전 유언장을 다시 3,000원짜리 내 가방에 고이 넣고는 정중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뒤로하고 말이죠. 마음속으론 그들에게 뻑큐라도 날리고 시댁을 나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만큼 통쾌했어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시부는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돼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전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실행하고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우린 건물주가 되었지만 여전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네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넘치게 말이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손님들에게 전보다 더 푸짐하게 챙겨드리니 장사도 더욱 잘 되더군요. 물론 직원 여럿 고용해서 수월하게 장사하고 있네요. 시댁 식구들은 어떠냐고요? 이번엔 인연 끊지 않고 보란듯이 저희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괴롭히고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한테 복수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그게 바로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우리 건강하게 천수만수 누리면서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줬던 족속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니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